자랑인 줄 알았던 그 순간 사기가 시작됐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수갑을 차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이정숙, 56세.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아온 지 10여 년째입니다. 외롭냐고요? 외로웠죠.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 하나예요. 예술가, 강민수. 기타 치는 그의 손가락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 손이 제 통장에서 돈을 빼낼 때도, 다른 여자에게 똑같은 문자를 보낼 때도 전 몰랐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저만 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안산 45 돌싱 옷가게, 인천 52 미용실 벤츠, 분당 48 카페 아파트. 우리 모두 그 남자의 전화번호 부속 숫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대를요. 그가 평생 꿈꾸던 화려한 조명, 박수갈채, 성공, 전부 다 차려줬죠. 단 마지막 반점만 빼고요. 안녕하세요. 인생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리게 만드는 사연 한 편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감동적인 사연을 더 오래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시작해 볼게요. 56의 정숙. 제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참 많았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헌신적인 아내였고 두 아이를 건사하던 억척스러운 엄마였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정숙, 오로지 저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10여 년 전 남편과의 긴 싸움 끝에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오던 날을 기억해요. 그때 결심했거든요. 다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내 삶의 운전대는 오로지 내가 잡겠다고요. 그 다짐 덕분인지 제 일상은 겉보기에 아주 완벽했습니다. 빚 하나 없이 스스로 일궈온 자산,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 제 집안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정갈했고 화장실 타일 사이까지 제가 원하는 만큼 깨끗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외출할 때면 구김 하나 없는 블라우스를 입고 한 올의 머리카락도 빠져나오지 않게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거울 앞에 서곤 했죠. 누군가의 손길 없이도 나는 이렇게나 우아하고 단단하게 살고 있다는 걸 매일 아침 거울 속의 나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통제가 주는 평화는 동시에 지독한 정적을 불러왔습니다. 배춧잎처럼 가벼운 발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빈 방에서 혼자 찻잔을 기울이다 보면 이름 없이 그저 누구 엄마로만 불려온 세월이 금간 창틈으로 새어드는 빗물처럼 제 마음을 적시곤 했으니까요. 10여 년 전 그날의 공기처럼 차갑지도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 속에서 저는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성공한 노후라고 부러워했지만 아무도 밟지 않은 새벽 눈처럼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시린 그 고요함이 제 목을 조를 때가 많았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이 제각기 꽃망울을 터뜨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낡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빗소리를 듣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 인생도 저 빗물에 씻겨 내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멈춰버린 시계 태엽을 억지로라도 감아야만 할 것 같은 절박함이 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게시판에 붙은 통기타 교실 공고문은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젊은 시절 청바지를 입고 통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그 시절의 낭만이 그리웠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사람 냄새가 그리웠던 걸까요?
강의실 안은 왁스 냄새와 사람들의 열기로 후끈했습니다. 56, 제 또래의 여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툰 솜씨로 줄을 튕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수. 그는 첫눈에 봐도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너무 정갈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흐트러지지도 않은 베이지색 린넨 셔츠를 입고 한쪽 어깨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기타 케이스를 메고 있었죠. 그가 강단에 서서 우리를 향해 눈을 맞출 때 강의실 안의 소음은 마치 마법처럼 잦아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기술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닙니다. 잊고 지냈던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러 왔습니다.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 마치 잘 숙성된 와인처럼 깊고 매끄러운 그 음성이 제 가슴 한구석을 툭 건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며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는 영혼의 기타리스트라 소개하더군요. 그의 눈웃음은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나는 당신의 외로움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사실 저도 참 외로운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돌보느라 제 삶은 늘 뒷전이었거든요. 하지만 기타를 잡는 순간만큼은 자유로워집니다. 소외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연주할 때 그분들이 짓는 미소가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죠. 그의 고백은 제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모성애와 연민을 한꺼번에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겉만 번지르르한 남자가 아니라 영혼이 맑은 예술가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이자 자신의 재능을 남을 위해 쓰는 고귀한 남자. 세상에 이런 남자가 또 어디 있을까 싶었죠. 그날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는 제 손등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당신의 눈빛에서 깊은 강물을 봅니다. 그 강물 아래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잠겨 있을지. 제가 감히 그 이야기를 들어봐도 될까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빗장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풀려버린 순간이었죠. 저는 그를 뒤늦게 찾아온 상처 입은 예술가라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낯선 봄바람에 실려온 그의 선율이 제 인생의 마지막 구원이라 생각하며 저는 그렇게 스스로 덫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와의 연애는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달콤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설탕물 같았죠. 마실 때는 황홀할 정도로 달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손가락 끝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그런 액체 말이에요. 우리가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저녁을 먹던 날이었습니다. 은은한 황금빛 조명이 테이블 위를 수놓고 와인잔에 비친 그의 미소가 참으로 근사했죠. 민수 씨는 세상을 등진 고고한 예술가처럼 돈이나 세속적인 가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굴었습니다. 그는 주로 영혼의 울림이나 기타 선율이 가진 치유의 힘에 대해 열변을 토했지요.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저 역시 이 지루하고 속물적인 세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존재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그 환상적인 조명은 한순간에 깜빡거렸습니다. 아, 정숙 씨, 정말 미안해요. 오늘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을 다른 가방에 두고 온 모양입니다. 정말 면목이 없네요. 예술가란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야.
그는 정말 곤혹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낡은 기타 케이스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요. 저는 오히려 그를 안심시키며 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민수 씨. 그럴 수도 있죠.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런 우연은 마법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카드가 한도 초과라며 민망해했고, 어떤 날은 공공기관 재단에서 활동비가 늦게 나온다며 어색하게 웃었죠. 처음엔 그저 그가 처한 예술가의 고단한 처지 때문이라 이해했습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은 원래 이런 현실적인 일에 서툰 법이니까요. 식비부터 주유비, 심지어는 그의 소소한 생활비까지 제 카드로 해결되는 일이 잦아졌지만 저는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주는 다정한 안부 문자 하나, 오늘도 당신 생각을 하며 기타를 쳤습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금액보다 값지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주말 우리는 백화점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민수 씨가 입고 있는 외투의 소매 끝이 해진 것을 발견한 제가 그를 남성 의류 매장으로 이끌었죠. 저는 가성비 좋은 브랜드의 단정한 코트를 가리키며 그에게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을 힐끗 보더니 망설임 없이 저 멀리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최고급 명품 브랜드 매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더군요. 정숙 씨, 저는 사실 이런 옷엔 욕심이 없어요. 하지만 예술가는 무대 위에서 풍기는 기품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싼 걸 입으면 제 품격이 안 살아요. 무엇보다 당신 곁에 서려면 저도 이 정도는 입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정숙 씨의 우아함에 제가 패가 되면 안 되니까요. 그는 저를 위한다는 듯 너무나도 당당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점원이 내온 수백만 원짜리 코트를 입어보는 그의 표정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죠. 거울 속에 비친 그는 이미 그 코트의 주인인 양 어깨를 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백화점의 강렬한 조명은 너무 밝아서 오히려 진실을 가려버리는 것 같았죠.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제가 서서히 연인이 아닌 마르지 않는 지갑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민수 씨가 나를 바라보는 그 다정한 눈빛 뒤에 혹시 내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숫자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날도 말없이 결제 사인을 했습니다. 그가 코트 깃을 세우며 만족스럽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이건 그를 향한 내 응원이야. 그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야. 민수 씨는 미안해하면서도 결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미안함의 농도를 조절해가며 저를 더 깊은 의존의 늪으로 끌어당겼죠. 저는 그가 주는 가짜 온기를 잃을까봐 그 차가운 진실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금간 창틈으로 새어드는 빗물이 거실 바닥을 다 적시고 있는데도 저는 그저 비치는 무지개가 예쁘다며 넋을 놓고 앉아 있었던 셈입니다.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워진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차 조수석에 앉아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이 마치 긴 한숨처럼 제 얼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민수 씨는 기분 좋은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차 안은 그가 틀어놓은 감미로운 재즈 선율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그 평온함에 취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다정함이 영원할 거라는 어리석은 기대를 품은 채로요.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벨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민수 씨의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대시보드 화면이 푸르스름한 빛을 내뿜으며 어둠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무심코 시선을 던진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문장을 목격했습니다. 안산 45 돌싱 옷가게. 발신자의 이름 대신 덩그러니 떠있는 기괴한 수식어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안산 45 돌싱 그리고 옷가게. 그것은 누군가의 삶을 단 몇 가지 키워드로 박제해버린 사냥꾼의 전리품 목록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급하게 전화를 거절하더군요. 아, 정숙 씨. 이거 예전에 봉사활동하던 곳에서 아는 동생인데 번호를 정리 안 해서 저렇게 뜨나 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시보드의 푸른 조명에 비친 그의 얼굴이 평소와는 다르게 낯설고 서늘해 보였죠. 의구심은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가 욕실에서 샤워하는 사이 저는 금기를 깨고 말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집어든 것이죠.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의 빛이 어두운 거실을 비추는 순간 저는 심연을 마주했습니다. 연락처 목록은 지옥의 장부와도 같았죠. 인천 52 미용실 벤츠, 분당 48 카페, 아파트, 일산 55 보험 상가. 수십 명의 여성이 지역과 나이 그리고 그녀들이 가진 자산과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여성들은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타깃이자 수확을 기다리는 데이터일 뿐이었습니다. 주소록을 보면 볼수록 제 영혼이 깎여나가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마침내 제 이름이 적힌 줄을 찾아냈습니다. 용인 56 연금 기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용인 56 연금 그리고 기타. 제 삶을 지탱해온 단단한 자부심도 그와 함께 나눈 뜨거웠던 기타 선율도 그에겐 그저 사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메모에 불과했습니다. 정숙이라는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확실하고 기타라는 취미로 접근하기 쉬운 56번 사냥감이었을 뿐입니다. 거실의 조명은 꺼져 있었지만 제 눈앞은 하얗게 번졌습니다. 10여 년을 홀로 버티며 지켜온 제 존엄성이 단 한 줄의 텍스트로 처참하게 짓밟혔다는 사실이 송곳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던 그 수많은 고백들, 당신의 눈빛에서 깊은 강물을 본다던 그 감미로운 말들이 모두 이 정교한 설계도 위에서 춤추던 연극이었다니요. 민수 씨가 욕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더군요.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뱀이 피부 위를 기어가는 것처럼 징그럽고 차가웠죠. 그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제게 사랑을 속삭였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 서늘한 문장만이 맴돌았거든요. 용인 56 연금 기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순간이 실은 정교하게 기획된 감정 사냥이었다는 것을요. 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죠. 사냥꾼이 방심한 틈을 타 덫의 주인을 바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데이터로 불렀다면 나는 당신을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겠다고 말이죠.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신이라는 독이 온몸에 퍼졌을 때 인간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소름 끼치는 한기더군요. 거실 바닥에 흩어진 햇살조차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보였습니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 안에 믿음과 사랑이 산산조각난 그 순간, 저는 그 파편들을 모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몰아세우지도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침묵은 사냥꾼을 방심하게 만드는 가장 완벽한 위장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제가 읽어온 일상의 꼼꼼함을 그를 파헤치는데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화려한 경력들, 그가 운영한다던 공공기관 자선재단, 노트북의 차가운 빛 아래에서 드러난 진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재단의 홈페이지는 급조된 가짜였고 그가 공연했다던 화려한 무대들은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그의 휴대폰 속 리스트에 있던 여성들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번호, 인천 52 미용실 벤츠.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제 손가락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강민수 씨를 아시나요? 저는 그 사람에게 정숙 씨가 아닌 용인 56번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긴 침묵, 그리고 이내 터져나온 흐느낌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혹은 사회적 체면 때문에 속으로만 알아온 트라우마는 그녀를 극심한 우울과 불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었죠. 저는 그녀를 시작으로 리스트 속 여성들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고립된 채 죽어가고 있었지만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의 단단한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일 때는 피해자였지만 함께일 때는 증인이 되었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사냥꾼이 가장 탐욕스러워지는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제 앞에서 영혼의 기타리스트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슬픈 표정을 지을 때도 저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지갑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가 저를 마르지 않는 지갑이라 믿으며 안심할수록 제가 준비한 무대는 더욱 완벽해져 갔습니다. 네가 원하는 결말은 네 손에 달려있다는 말을 되새기며 저는 그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올 화려한 덫을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짧은 답장만을 남겼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 짧은 문장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사냥꾼은 자신이 쫓는 짐승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 뒤에는 이름 대신 숫자로 불렸던 수많은 나들이 서 있습니다. 강민수 씨, 당신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연금이나 데이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름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이며 이제 곧 당신의 그 가증스러운 무대에 막을 내릴 주인공들입니다. 당신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고 싶어할 그 순간 저는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지옥을 선물할 겁니다. 무대에 막이 오르기 전 공연장 뒷모습은 언제나 차갑고 고요합니다. 쾌쾌한 먼지 냄새와 기계 돌아가는
낮은 진동음만이 가득하죠. 저는 무대 뒤편 어두운 구석에 서서 거울 앞에 앉은 강민수 씨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사준 수백만 원짜리 명품 정장을 입고 제법 근사한 예술가 흉내를 내며 머리를 만지고 있더군요.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눈동자에는 탐욕과 허영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무대만 성공하면 더 큰 재단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 감쪽 같은 거짓말에 그는 완전히 눈이 멀어 있었죠. 민수 씨, 준비됐나요? 오늘 객석에는 정말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당신의 인생이 바뀔 마지막 무대예요. 제 말에 그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기타를 고쳐맸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가소롭고도 비루하던지요. 그는 사냥꾼이 쳐놓은 덫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사냥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던 그의 말대로 저는 숨을 죽이고 방아쇠를 당길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민수 씨가 당당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강렬한 조명이 그의 전신을 비추었죠. 그는 환호성을 예상하며 관객석을 향해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를 가득 채운 것은 박수갈채가 아니라 얼음장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눈을 가늘게 뜨고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조명이 서서히 객석 구석구석을 비추기 시작했죠. 그곳에는 화려한 귀빈들이 아니라 그가 데이터로만 분류했던 수많은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천 52 미용실, 분당 48 카페, 일산 55 보험. 어둠 속에서 하나둘씩 드러나는 그녀들의 얼굴은 그가 짓밟았던 상처 입은 자화상들이었습니다. 그가 준 가짜 사랑에 울고 그가 빼앗은 돈 때문에 잠 못 이루던 그녀들이 이제는 증인이 되어 그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죠. 스피커를 통해 흐르는 비굴한 목소리. 지갑을 두고 왔네. 정숙 씨 곁에 서려면 이 정도 옷은 입어야죠. 이번 달 어머니 병원비가 좀 모자라서. 순간 민수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의 등 뒤 대형 스크린에는 그가 갈취한 금액의 상세 내역과 제가 수집한 사기 행각의 증거들이 거대한 활자가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예술가라 자부하며 연주하던 기타 선율 위로 사기꾼의 추악한 육성이 덧이 펴졌죠. 무대 조명은 이제 그를 빛나게 하는 훈장이 아니라 죄를 낱낱이 파헤치는 신문의 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무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공연장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일제히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강민수 씨 사기 및 로맨스 스캠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백만 원짜리 명품 정장을 입은 채 수갑이 채워진 그의 모습은 한편의 우스꽝스러운 연극 같았습니다. 그를 끌고 나가는 경찰들의 뒤로 저는 무대 정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비굴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객석에 앉은 연대자들을 향해 그리고 저 자신을 향해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제 이름 앞에 붙던 용인, 56, 연금 같은 꼬리표는 필요 없습니다. 10여 년을 홀로 버텨온 고독도 잠시 눈을 멀게 했던 그 가짜 온기도 모두 이 무대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하물며 사냥꾼의 타깃도 아닙니다. 강민수 씨, 똑똑히 들으세요. 내 이름은 이정숙입니다. 당신이 한 번도 제대로 부르지 않았던 그리고 당신이 결코 더럽힐 수 없는 나의 이름이죠. 공연장을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 그 한기는 제 목을 조르는 고독이 아니라
나를 깨어있게 하는 자유의 감각이었습니다. 10여 년의 긴 겨울이 지나고 비로소 제 인생에 진짜 봄이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제 리듬대로 제 삶을 연주할 것입니다. 제 진짜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면서요. 그렇게 강민수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니, 끌려 내려갔죠. 수백만 원짜리 정장을 입은 채 차가운 수갑을 찬 모습으로요. 이정숙 씨는 그날 밤 공연장을 나서며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용인 56연금이라는 꼬리표도, 누구의 과부라는 수식어도, 사냥감이라는 낙인도 모두 벗어던지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다시 설레고 싶은 욕망도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은 오직 그 마음을 이용한 자에게만 있습니다. 이정숙 씨처럼 때론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무릎을 털고 일어서서 당당히 맞서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는 거죠. 이제 이정숙 씨는 새로운 무대에 섭니다. 이번엔 누구도 각본을 쓰지 않은 오롯이 자신만의 무대 위에서요. 당신의 무대는 어떤가요? 혹시 누군가의 각본대로 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정숙 씨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